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예전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었었죠. 네, 행시에 합격하고 지금 계속 처음으로 사무관은 5급이죠. 국장도 여성 국장이 처음 3급입니다. 그리고 1급 공무원도 여성으로 처음 이렇게 역사를 써 가신 분인데,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 남편분이 정태욱 의원이어서 그렇죠. 다들 좀 꺼린 부분이 있었는데 탕탕책을 쓰셔서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의 신심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반기문을 사무총장으로 올리는 거를 옆에서 보셨잖아요. 그 성공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막 그렇게 선거를 한 건 아니었지만 왜냐면 반기문은 네. 이제 당시에는 이건 순서대로 된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좀 알고 계셔서 또 기대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박주민센터 네. 박주민센터 젊은 나이에 출마를 했잖아요. 안 된 거 뻔히 알면 나가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젊은 사람들에게 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 수 있는 또 그런 장이 되지 않았나.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걱정스러운 거는 중국의 입김이 좀 걱정스럽죠.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 진출을 정말 힘써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중국이 얼마나 입김을 또 부릴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이 이상한 거지. 네. 거기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근데 이렇게 파격 인사, 한 단계 건너뛰어서 파격 인사를 한 게, 정은경 총장도 파격 인사를 했었고요. 실장 건너뛰고. 윤석열도 파격 인사를 이렇게 했었는데, 뭐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정말 성공을 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다다랐고, 또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 삶에 천착하지 않은 이 거대 담론으로서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게 과연 생각하게 됐을까? 여기서부터 음모론 출발하죠 이제.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이 짜고. 요게 곧 뒤를 보고 지금 인사를 하신 것이다. 난 문재인 대통령 믿는다. 그러니까 신민님 나오시세요. 네, 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골 기침하다 아니랄까봐 까만 옷 입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오골 거 홍보죠 홍보. 근데 그렇게 인사하니까 우리 엄마가 되게 좋아해. 아 정말? 올고기의 집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단추 목까지 채운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모가지가 두꺼워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말을 제대로 못해. 아니 희한하게 그거 정확히 알고 있네요. 시행 일자가 13일이에요. 근데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한 10일에서 14일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게 줄어든 거 갖고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결국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추석에 이동량이 거의 줄지 않고 거의 그 수준을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동량이 막 엄청 늘은 거거든요. 평소에 비해서. 근데 사실 확진자 숫자가 거의 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방역 의식을 이제는 신뢰해도 되는 수준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런 문제는 법에서는 이런 기준을 세워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의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강하게 규제하고 쪼아야 되는데 불가항력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하고 느슨하게 해서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그 불가항력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과연 국가 정부 당국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관리 능력 범위의 기준이 뭐냐면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에요.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 방역 당국이 이것을 이제 예측하고 회피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라는 지금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의 피로를 계속 주기보다는 자유를 어느 정도 주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전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지금 방금 마차님이 얘기하신 13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8월 달에 통과된 법안인데요. 그게 13일에 통과되는 게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버스나 이런 데서 했을 때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법원에서 벌금 부과를 해야 돼요. 재판을 거쳐야지만 벌금 부과하는데 이제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같은 수준의 금액으로 바로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13일부터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 풀어도 된다. 이게 다 계획된 흐름이 아닐까 예, 생각이 들어요. 그거 조유미 기자 이거 때문에 제가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좀 찾아봤어요. 우선 조유미 기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는 주둥이를 닫으란 뜻이야. 그런데 이 외신 기자가요, 기사를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SNS예요, SNS. 그 옛날에 코미디 빅리그 이런 데 보면 사망 토론 이런 데 나온 SNS, 쉐프 댓 막 이거 해주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이 지금 이 기자가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서 장난을 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뭐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아줌마 여기 족발 주세요. 무좀 없는 걸로요. 뭐 이런 거 쓰잖아. 그죠? 여기 껍데기 하나요. 아토피 없는 거 뭐 이런 걸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우리는 쉬는 날이야. 공휴일이어서 쉬는 날인데 자기는 출근을 한 거예요. 일을 하러 나갔는데 빵을 사 먹으러 나갔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불편했던 거예요. 불편해서 이 사람이 한국은 빵도 못 사 먹겠네. 북한보다 대헷? 막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거야.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장난을 친 거고, 그래서 이 기자가 결국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국의 경찰의 집회를 통제하는 것을 지지합니다라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유미야. SNS 장난을 기사인 것처럼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조선일보의 젖유미 기자. 이게 저는 만약에 지난번에 그 피격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우리에게 조금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좀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우리나라의 외교 라인, 청와대 외교 라인 5명 중에 2명이 정치인 출신으로 이인영하고 박지원 전 장관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난번 피격 사건 때 밝혀진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서 교환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이 마음을 정의 보내며. 거기서 온 것 같은데? 까맣지? 요번에 까만 거 안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자체가 전 사실 그 이상의 희소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감동적인 솔직히 그런 장면이었고, 네. 바이든 당선도 사실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이게 기존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다른 모습에서 계몽군주의 모습을 봤어요. 아니, 진짜 계몽군주 아닌가? 똑같은 말 하는데 유시민은 논란이 되고 시민은 논란이 안 되니까. 나한테 나도 논란을 만들어줘. 안 잡혀갈까봐. 정말 이거 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심리학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관계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쪽에 전문성을 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로 권위주의 접근이 이루어져요. 선생님과 제자, 관료와 국민 다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 이 나라에서 북한이라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웅적인 대응에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은 정상 국가를 표방하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심야 열병식은 우리 광복절 그거 기념식 따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난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하원이긴 하고 상원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게 행정부 입장은 아니지만은 선거가 이제 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 15일 남았나요? 그 정도 남은 상태여서 사실 이걸 보면은 이 타임라인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쟤네들은 부시였었어요. 그리고 저쪽이 오바마일 때 우리 쪽은 이명박근혜였었어요. 이게 정말로 이 시기 조합이 안 맞는, 아다리란 말을 쓰고 싶었는데 안 맞는 상황이었고, 근데 저쪽에 클린턴일 때 우리 쪽에 김대중 대통령이었었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쪽이 민주당이 됐을 때 종전 선언에 대해서 좀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예. 집행유예를 딱 해주기 위해서 딱 2천만 원, 50억이 안 되는 48억 8천만 원으로 딱 해서 집행유예를 얘는 내보내주고, 그리고 처음에 이 김민성이라는 사람이 소환이 됐을 때 그때 혐의랑은 전혀 관계없는
신계륜, 김재윤, 김학윤, 신학균 이 3명 의원에 대한 사실상 공소장 조작질을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CCTV 증거 자료라고 제출해 놓은 거를 봐도 직접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고 CCTV는 이미 30일 지나면 삭제되는 거는 저도 노트북 분실하고 정보공개 청구하고 찾아다닐 때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 30일이 지난 것을 확보했어요. 확보했다는 것은 사전에 확보해 놓고 끼워 맞췄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결국 또 김기춘이 시켜가지고 만들어진 사건 이런 걸 하명 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우선은 이제 이 3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신학균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국 안철수 따라서 나간 사람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2명 신계륜, 김재윤 우리 쪽 의원이 지금 당한 겁니다. 김기춘에 의해서. 근데 이게 단순히 검찰의 장난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먼저 검찰 측면 하나 잡아야 되고 사법부 측면 하나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검찰 측면에서는요, 없는 죄를 만드는 것과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무섭냐? 바로 있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김민성의 죄가 있다는 걸 검찰은 알고 있어요. 이걸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을 준 놈은 처벌 안 받잖아요, 지금. 맞아. 그리고 2천만 원 차이로 집행유예를 줘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김민성이라는 사람의 죄를 덮어주면서 얘는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러면서 너를 덮어줄 테니까 쟤네들을 묶어넣을 수 있게 진술을 해라라고 하죠. 그러면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적 증거도 안 되는 CCTV는 사전에 준비를 해놨다가 거기다 끼워 맞춰요. 끼워 맞췄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거든요. 검찰이 증명을 실패했어요. 근데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거는 사법부 비리까지 연결된 거예요. 네. 자. 이거 보면요. 라임 사태는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2019년 작년에 중반에 있었던 사태고요. 금융감독원 조사 이미 들어가 있는 사태고요. 이게 왜 지금 이렇게 회자가 되는지 전 이해가 할 수 없고요. 2020년 6월 28일인가 그때가 옵티머스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1년이 지난 것과 3개월이 지난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사람들은 마치 라임, 옵티머스가 뭐 하나의 사건이냐 오해할 정도로 같이 묶여서 지금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재밌는 일들이죠. 잘 보시면요. 아까 신계륜 선배 사건 보면요. 받은 사람은 있는데 김민성은 무죄죠. 준 사람은 없어요. 그럼 지금 이거 강기정 전 수석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강세가 죄송합니다. 신계륜 의원은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강기정 받은 사람은 있고 준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한쪽이 받았으면은 당연히 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준 사람은 없는,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는 이런 상태로 사건을 끼워 맞춰놓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중이죠. 이게 본질이 정치랑 아무 관계 없는 사건이고요. 증언 한 대로만 봐도 이강세도 돈 준 적 없다고 확실히 말했고 강기정도 돈 받은 적 없다고 했어요.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왜 강기정을 의심하냐. 그러면 이런 라임, 옵티머스 사건들은 왜 발생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디스커버리 사건도 있고요. 팝펀딩 사건도 있고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건도 있고요. 호주 부동산 펀드 사건도 있고요. 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거 왜 만들어졌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부동산 3법 박근혜 때 통과시켜서 입장 내놨죠. 그거 지금 우리가 수습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2015년도에 박근혜 정권 때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요. 이 사모펀드 자본 운영사를 만드는 걸 옛날에 허가제였어요.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었는데 등록제로 바꿔가지고 이런 수리를 요한 신고라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주신 방식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결국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이런 이제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갖고 도덕적 해이를 몰아넣은 것이 걔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건데요. 이 라임의 처음에 의혹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세요? 이게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으로 라임 공격 타겟이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센 것들이 있어서 이 라임을 가지고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을 치지 않고 남겨뒀던 건데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이 작년 10월 14일 날 퇴임 왔거든요. 그런데 이 라임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게 작년 10월 14일이에요.
근데 우연히 공교롭게 날짜가 같았을 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주장까지 했었냐면 이 국진당이 옛날에 지나간 일이라 기억들 못할 수도 있는데 조국은 라임을 살리기 위해 장관이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얘네들이. 무슨 말도 안, 근데 그때 재미 못 보고 다시 그냥 뒀다가 지금 강기정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복합기 얘기 보고 아까 전에도 제가 한참 웃었는데요. 이 복사기예요, 복사기. 저도 학원 여러 번 운영하면서 복사기 대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맞아요. 한 달에 11만 5천 원? 예, 저는 2대를 동시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 2배 큰 거에다가 미니 2개 해서 저는 했는데 한 13만 원 정도에 대여를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줄 수도 있고 그냥 한 번에 1년치나 2년치나 한 번에 몰아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쪽이랑 그냥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지원을 했다, 복합기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택시비 내준 것도 걸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걸리는 게 어딨어요. 무슨 뭐 처갓집은 다 뭐 양념 통닭집이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 갑자기 등장을 해갖고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윤석열 어디 숨어 있다가 너네 장모하고 뭐 김명신 씨나 수사를 해.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 하명 수사 논란 했던 거 김경 고래고기 사건 그 송철호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이 김기춘이가 하는 이런 게 하명 수사잖아요. 딱 정확하게 보고받고 다음 지시 내리고 보고받고 다음 지시 내리고. 근데 우리 보고 청와대에서 한명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라고. 경찰한테 우리가 한명 수사를 해서 뭐합니까? 경찰을 시켜서 우리가 진짜 수사를 시켰다 김기현을 결국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전혀 아무도 안 맞는 걸 가놓고 한명 수사라고 그림 그리면서 지들은 대놓고 한명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 머릿속에는 지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나쁜 짓을 했던 부정부패 그런 것들을 중에서 비슷한 것이 오면 그냥 그거 갖다 끼워 맞추는 이런 식이죠. 이게 보면 강기정 전 수석이라는 분 스타일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주변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나도 안 도와주냐고 너무 사람이 인색하다고 그렇게 욕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 엊그저께 민주당으로부터 들었어요. 아,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은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럼 자기는 홍석현 만난 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뿐만 아니라 골프래. 강기정 전 수석 얘기를 했으니까 신계륜 전 의원도 실드를 좀 쳐드려야 되는 건데 저희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감옥 갈 때마다 항상 이 탄원서를 준비해 주셨던 선배님이셔서 저희한테 항상 큰 형으로서 총학생에서는 1대 선배를 신기룬 선배로 삼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부터 1대 이렇게 2대 쭉 내려가는데 이분은 배드민턴 치고 그냥 이런 분이에요. 골프도 안 치고 테니스도 안 치고 서민 체육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분인데 돈 받고 그럴 분이 전혀 아닙니다. 예. 해찬들 대표가 자꾸 그리워지는 순간이 이 동교동이라는 표현을 딱 봤을 때 사실 정대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길 가다가 연설하는 거 처음 본 사람이 정대철 의원이거든요. 근데 연설 엄청 잘하더라고. 그래서 차렷 이렇게 봤던 분이긴 한데 그 해찬들 대표가 나가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탈당 후에 무소속 당선 복당 불허 방침. 근데 여기다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한 건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해찬들 대표하고 이렇게 해서 개파 없는 민주당 만들었잖아요. 여기 동교동계 들어오면 개파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일로 뭉치고 절로 뭉치고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면 기준은 뭐 무소속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안 봤는데 이 사람은 무소속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안철수 따라 나간 거예요. 더 나쁜 거죠. 안철수 품으로 넘어갔죠. 그렇다고 지금 의원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야. 그거잖아. 응? 결혼을 남녀가 재혼을 할 때 70, 80 넘어서 재혼하면은 꼭 하는 말이 있어. 내가 송장 치울 일이 있냐.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야 지금. 민주평화당 가서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우리한테 살을 날렸었어요. 지금 들어와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전재수 의원 얘기하는 대로 잊혀지는 법을 배우세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맞아요. 그게 코로나에서 정말 우리는 야당을 너무 잘 만났어. 사실 살짝 위험했었어요.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언하면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진당이 패닉바잉 이런 가짜뉴스 막 흘리면서 위험해졌었어요. 국진당 좌클릭 들어가지.
광주 가서 악어의 눈물 흘리지. 호남 공약 전략 이때 8월 12일자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딱 그때 전이에요. 광복절 집회 딱 직전 8월 12일자에서 미통당이 민주당 추월해 버렸어요. 리얼미터에서 딱 추월했는데 그 추월이 며칠 갔냐? 3일 갔어요. 그 추월했을 때 우리 살짝 위기 의식 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딱 박근혜 탄핵 이후 10% 지지율이 처음으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광복절 집회에서 바이러스 대폭발시키면서 총집결 준비하다가 거기서 망한 거고 여기서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다시 한번 증명이 되면서 코로나를 기반으로 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확고한 콘크리트로 딱 섰는데 이게 쟤네가 만들어준 거죠. 예, 그 지네들도 살고 싶으면 코로나 위에 올라타야지. 근데 올라타면 우리가 먼저 타 있었어. 근데 저는 이게 옆집이 진짜 맛있는 음식을 파는데 내가 쟤네를 이기고 싶어서 전혀 다른 음식을 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호객행위 경범죄이긴 하지만 호객행위를 해서 데려다가 줘도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홀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앉혀놔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윤미향, 추미애, 강경화, 강기정 계속 이어지는 이 네거티브 의혹 제기의 화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조국 때 기사가 몇 개였나 아시죠? 100만 개였어요. 근데 추미애 때 2만 개거든요. 이 언론 보도 개수도 계속 떨어지고 화력도 계속 떨어지는데 어쨌든 거기서 니네들이 뭔가 반사 이익을 얻어갈지도 몰라. 그런데 그 반사 이익이 너네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응집할 게 있어야 돼요. 밖으로 나온 게 민주당에서. 응집을 하려면 방법은 인물 또는 컨텐츠예요. 인물도 없지, 컨텐츠도 없지, 그리고 응집할 데가 없으니까 민주당 밖으로 나왔던 반사 이익들은 결국 다 무당층으로 빠져버리는 거고 아까 편안님 얘기한 대로 그 무당층에서 돌고 있던 놈들이 민주당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 다시 그냥 돌아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를 아무리 의혹 제기라고 네거티브 공략을 해도 결국 니들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야. 너희들 그 정책을 만들으라고. 근데 그래도 국진당에서 원희룡만한 놈은 없지 않나. 지금 같으면은 예년 같으면 이미 캠프 들어가야 되는 사실 동교동에서 얘기 꺼낸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낙연 대표한테 캠프 준비 들어가자. 캠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늦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예, 그리고 김종인한테는 잠룡들의 인큐베이팅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계속 윤석열로 보수당을 캡을 씌워놓으면 자기들은 미래가 없다는 것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 상당히 특징적인 게 인물 옮겨 다니는 속도가 우리 엄청 빠르죠. 우린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되게 빠른 속도로 설득이 되고 하나로 맞아요. 모여지고 이런 게 되는데 쟤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게 우리 대권 후보요. 이거 하려면 한 1년 걸려.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에요. 이걸 해줘야 돼. 카톡 한 방이면 안 돼요? 그냥 뭐 1번 뭐 이거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이 뭐라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속 터져갖고 움직이는 마음은 이해가 된다고. 그 폭탄선언 나경원이 판사를 했다는 것 자체도 참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죠. 예. 여기서 하는 얘기가 술을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라는 궤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술을 먹어도 음주운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주치중 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술을 먹었는데 대리를 불렀을 수도 그렇지, 있고 블랙박스 대리 네, 운전. 술을 먹었는데 내가 차가 없을 수도 있어. 어떻게 술을 먹었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으로 판사 짓을 하고 살았는가, 뇌피셜로 재판했는가 이런 의심까지 드는 얘기를 하는데 안진걸 소장이 당군 일의 최악의 뻔뻔함과 적반하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자신을 13번 고발했으니까 나는 너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아니 그러면 13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고발은 못하는 거예요. 고발이란 건 객관적으로 처벌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제3자가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발을 하면 무조건 그 당사자한테 고소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그럼 고발이라는 제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뭔가 좀 힘이 좀 어깨에 뽕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조국 장관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예, 그리고 뭐 고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마치 자기급인 줄 알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은요, 정말로 추후에 의심도 안 될 만큼의 가짜 뉴스만 핀셋으로 골라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핀셋이 부러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김진모 소장을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이 이게 차라리 여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정치적 비중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나경원의 계산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 원희룡이, 저기 누구야, 안철수나 윤석열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얘기를 해서 자신을 그 정도 급으로 올리는 것처럼 나경원이 안진걸 소장을 경쟁 상대라고 얘기를 해서 안진걸 소장급으로 자신을 올리려는 언론을 이용해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 또 거물이 되는 건가요? 이해가 되네, 이제. 나경원 이제 이해가 되네. 아이고. 근데 사실 안진걸 소장.